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에 관련된 소식을 영어로 해외 독자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K방산에 투자라는 방위사업 투자 입문서, 그다음 방위사업 투자 기술서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KF21 블록2 실전 배치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져서 2027년 상반기부터 공대지 무장이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발이 앞당겨진 이유와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F21은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 1과 2, 그러니까 블록 1에는 에어-투-에어 캐퍼빌리티, 공대공 능력으로 적기를 추적하고 적 항공기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교전하는 공대공 전투 능력 중심이고, 블록 2는 에어-투-그라운드 캐퍼빌리티, 즉 공대지, 지상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폭탄이나 미사일들을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왜 블록2는 공중전이고 블록2가 공대지냐 이랬을 때 언뜻 생각해보면 공중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중전은 영화 탑건 보시면 기억나시겠죠? 탑건 볼 때 폭탄을 떨고 있거나 그냥 조용히 내려가가지고 뭐 떨어지면 알아서 떨어지는 것 같고, 공중전은 막 적기를 꼬리를 잡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공중전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가 가져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고, 요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사실 지상 공격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탑건 이야기 계속 하지만 계속 적이 지상을 공격할 때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있으려면 우선 공중전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방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대지 능력으로 적의 지상 목표를 파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블록 1에서 공중전 능력을 먼저 확보하고 블록 2에서는 지상전 능력을 확보하는데, 블록 1과 2의 차이는 이 공중전과 지상전뿐만 아니라 난이도라든가 기능의 차이도 많습니다. 블록 1은 비행 능력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KF21 우리가 설계도로는 마 1.8까지 설계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1.8로 밟을 수 있어? 혹은 기동한 대로 설계한 대로 다 작동할 수 있어? 이 비행 능력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 블록 2 공대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투기에 폭탄을 달아가지고 떨구는 거 그냥 아무 때로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투기와 폭탄 사이에 데이터 버스라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대로 받는지,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스, 폭탄이 잘못 생기거나 아니면 이 비행기에서는 멀쩡하게 떨어지는데 비행기마다 모양이 다르니까 기류가 이상해서 갑자기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자기 비행기에 자기가 맞거나 자기 미사일에 자기가 맞거나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필요하고, 공대공 무장 단 두 종류만 있으면 됩니다. 기관총, 그 다음에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공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상 표적에서는 뭐 탱크도 있을 거고 집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지휘소도 있을 거고 표적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무기도 많아요. 그래서 10종 이상의 공대지 무장을 우리 KF21 블록2에 통합하는 게 계획이었고, 원래라면 2028년 12월에 이것을 10종 통합한 게 완료되는 걸 목표로 했다가 지금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탑재된 걸로, 그러니까 기간이 땡겨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마감일은 똑같고 되는 것부터 먼저 딜리버리 해준다, 이런 개념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라고 하면 기존의 개념에서는 2028년 12월이 되면 KF21은 이제부터 무기 10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땅 끝나는 반면, 지금 바뀐 계획에는 2027년 상반기, 그러니까 블록 1이 2026년부터까지 하거든요. 그 끝나자마자 되는 것부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상 공격이 가능한 무장부터 통합이 되기 때문에, 원래라면 2028년에 돼야지 한 번에 10개의 무장을 운영한다면 2027년부터 한두 단계씩 단계적으로 추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빨라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에 몰아서 다 완성을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하는 게, 현장에 그러니까 KF21이 블록2라는 게 블록 1 생산되고 난 다음에 블록2가 생산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간 다음에 일종의 패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블록 1이라든가 후속 양산 KF21이 다 이 기능적인 거 있는데 테스트를 하면서 완료된 것부터 먼저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이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수출 고객들에 대해서 니즈가 있습니다. 현대전은 멀티롤 전쟁입니다. 멀티롤. 직장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항공기가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제 좀 더 발전해서는 한 번의 임무에 대공도 하고 대지공격도 하는 이런 것까지 발전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상 공격을 하지 못하는 비행기 수출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지상 공격이 되는 것을 빠르게 업데이트되면 그래도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대지 임무, 공대공 임무 다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KF-21에 대한 수출에 대한 결정이나 고려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KF-21 블록2의 실전 배치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진 것은 내수,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더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 그리고 우리 수출 대상 국가들이 빠르게 KF-21을 사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이제 동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2028년 12월까지 원래 계획이 딱 된 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28년 12월에 열종의 무장을 통합했을 때 10번째 무기가 있어요. 뭐냐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전용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거는 미사일이라 표현하지 않고 보통 유도폭탄 이렇게 표현해요. 폭탄과 미사일, 요즘엔 하도 드론, 폭탄, 미사일 복잡하고 전문가들도 이게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추진기간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정밀한 유도 장비가 가 있으면 미사일, 그리고 아예 유도 장비가 없거나 아니면 유도 장비가 있어도 간단하면 폭탄 이런 건데 당연히 복잡한 구조의 미사일을 통합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발 계획을 앞당겨진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에도 2028년 12월에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됩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부터 먼저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통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들 이외에 또 추가로 우리가 이야기를 빼놓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테리안 팔로잉 캐퍼빌리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 이제 탑건2 이야기를 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정말 오락영화로서 좋지만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하기도 좋아서 제가 예를 들면 톰 크루즈가 일하는 같지만 이제 적국을 이제 공격을 할 때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기 때문에 낮게 날아야 된다 하면서 막 계곡을 날아다녀요. 요것을 지형 추적 비행이라 합니다. 레이더는 전파가 직진성을 가지고 있고 지상에 있는 레이더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고도에서는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면 저고도에 있는 표적을 탐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공비행은 아주 옛날부터 지상 공격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F-15K 혹은 KF-16 이런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는 테리안 팔로잉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전투기 앞부분, 머리 부분에 레이더라 해서 적을 탐지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따로 레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는 지상의 지도, 지형을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몇 미터까지 접근하고 앞에 무슨 산이 있고 뭐 계곡이 있고 이런 걸 탐지하는 레이더를 따로 있어서 기존의 4세대 전투기는 이 따로 있는 지형 추적 레이더를 사용해서 적어도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KF-21의 자랑거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개발한 A사 레이더에 이 지형 추적 기능이 통합되어서 이렇게 따로 레이더 없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레이더 없이 이렇게 저공 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동 저공 비행이 가능합니다. 지상 충돌 회피 GCA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항공기가 훈련하다 추락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 착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상에 충돌을 안 해야 되는데 충돌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자적으로 막는 일종의 그 오토파일럿 중에서도 이제 충돌 방지 오토파일럿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야지 뭐 험준한 환경에서 지상 비행을 할 때 자동으로 비행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KF-21의 그 생존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KF-21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야 너무 국뽕 아니냐? 이 KF-21보다 좋은 비행기 많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KF-21보다 좋은 항공기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레이더에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KF-21은 레이더에 덜 잡히기 때문에 아예 안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F-21 블록2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임무에서 쓸 수 있냐? 미래적에 잘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한 자동 지형 추정 장비 뭐 테리안 팔로잉이라든가 GCAS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공 비행을 하면서 레이더를 피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KF-21 블록2도 충분히 현대전에서 적진에 대해서 정밀 공격을 수행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KF-21 블록 1과 2의 차이점이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한국이 같이 이제 연구와 개발하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파일럿이 KF-21 단독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인도네시아도 참여를 타진했으나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내야 될 개발비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으로 줄인 다음에 이 블록 2는 아마 대한민국 단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블록 2에 대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외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요. 이게 오늘부터 합시다, 당장 내일부터 과학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무기 개발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최소 뭐 사업이 시작되기 한 4, 5년 전까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계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블록 2까지는 단독으로 하고, 그 뒤에 블록 2 완성된 버전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블록 3 혹은 KF21 EX라고 하는 이 블록 2 다음 버전에서는 이제 해외 고객들이 그 KF21의 개량형을 개발할 때 같이 연구 개발하고 이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21 블록 2, 그러면 블록 2 2028년까지 나오기 전에는 뭐 수출이 안 될 것인가, 아니면 뭐 망할 것이다, 한 대도 안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고, 블록 2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있고, 이들이 모두 KF21에 시승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그 테스트 파일럿이 아니라 거기서 결정권을 가진 결정권자분들이 다들 한 번씩 타셨거든요. 뭐 공군 참모총장이라든가 항공전센터 소장 뭐 이런 분들이 타셨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만 관심을 가졌을 때 그러면 언제 살 것이냐, 보통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한 3년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소. 왜냐하면 전투기 하나 살 때 보험도 계약할 때 계약서 두껍죠. 전투기 계약서를 책으로 만들 수 없어요. 너무 크고 두껍기 때문에 사람 키만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지금부터, 그러니까 KF21 블록 1이 지금 완성 단계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은 블록 2 버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 참여가 가능한, 한국도 이렇게 수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수출 전망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거나, 혹은 이제 정봉계약 전에 MOU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맺어지고, MOU가 진행된다 해서 무조건 수출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계약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살펴보시면 KF21의 수출 상황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F21 성능에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KF21만 복자형을 고집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복자형으로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팩트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5세대 전투기 중에서 이제 단자형만 선택한 거는 사실 미국의 F-35, 그 다음에 중국의 J-20이었는데, F-35는 사실 복자형을 안 만든 걸 후회하고 있고, J-20은 복자형을 안 만들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뒤늦게 복자형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투기는 사실 한 명이 타는 버전, 두 명이 타는 버전 있고, 이거는 이제 F-14, F-15, KF-16 뭐 다 비슷합니다. 왜냐? 일단 전투기는 보통 한 명이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라든가 무기를 다루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이걸 다루는 WSO, 웨폰 시스템 오피서라는 게 그런 복자형에 탑재하는 탑승원이 있었어요. F-15K에도 이게 있는데, 문제는 이 단가를 줄이고 개발비를 줄이고 기간을 줄이려고 보니까 이 복자형이 필요 없는 비행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미국 F-35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복자형이 있으면 원래는 전환훈련이라 해가지고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조종사 혹은 다른 비행기를 탄 조종사가 익숙해지기 위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복자형을 사용하는데, F-35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서 F-35는 처음부터 단독 비행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 그 다음에 F-35가 첨단 비행기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만든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생각해서 복자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이 그동안 또 많이 바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2인승이 탑승하게 되면 조종사는 조종에 전념하고 후방석은 무장 운영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워크로드가 줄어들면 이제 조종을 잘 할 수 있고 아니면 부담이 적어지는 이런 장점도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최근은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드론이 사람이 2개 타는 전투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유행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미래 전쟁은 KF-21, 뭐 수호이 57, F-22 이런 유인 전투기만의 전투가 아닙니다. 유인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 전투기를 거느리면서, 그러니까 뭐 캐리어가 인터셉터 거느린다고 이야기를 하면 젊은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는데, 항공모함이 일단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전투기가 마치 나르는 항공모함처럼 돼서 무인 전투기랑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때 지금 인공지능 기능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조종관을 땡기고 막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면서 일일이 그 무인 전투기한테 명령을 내리고 이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 조종 오퍼레이터를 태워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J-20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따라해서 우리도 F-35처럼 한 명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었다가 굳이 돈과 시간을 더 들여서 얼마 전에 J-20S라는 복자형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 유무인 복합 전력 때문에. 근데 KF-21은 처음부터 복자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개조다 테스트만으로도 유무인 복합 전력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미래의 드론 운영에 아주 적합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반쯤 우스갯소리인데 KF-21이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세일즈를 하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중요 내빈분들이 KF-21 후방석에 탑승했다. 이분들을 KF-21 단자기에 혼자 태울 수는 없거든요. 일단 그분들이 조종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복자기가 있으니까 이분들 태우고 KF-21 성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이것을 직접 타면서 느낄 수 있는 시승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5세 전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KF-21이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봐라. 너는 맨날 국뽕만 빨고 한국 전투기가 최고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은 저는 같이 말씀드린 건데 F-35보다 전체적인 전투 성능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 있지만 F-35도 너무 비싸요. 사는 것만 비쌀 뿐만 아니라 운용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업그레이드 비용이 정말 막대합니다. 그래서 운용 유지하고 이런 카푸어라고 하잖아. 흔히들 막 외제차 사가지고 할부했는데 할부는 감당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F-35로만 우리 공군력을 만들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고 업그레이드가 편하고 도입 가격이 저렴한 KF-21가 F-35를 조합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군의 선택이었고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F-35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구매할 예정이 있는 국가들은 F-35로만 전력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그다음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F-35랑 같이 세트로 운영할 전투기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KF-21인 것입니다. 홀란드가 실제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에 그 밖에 또 다른 문제 그다음 무장 인티그레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든 나라 세계 한 7국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국가가 전투기는 스스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환경 자신들은 사막 지역이 있고 아니면 저기 무슨 표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기 환경에 맞춰서 미사일들을 만드는데 국산 미사일을 만들면 미국산 전투기에 탑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유일한 예외 거의 미국과 한 몸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그 나라가 나는 F-16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산 무장을 F-16에 달겠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KF-2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산 무장 통합 그러니까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무장 통합 및 성능 개량이 가능하게 한 게 이쪽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 성능의 국산 미사일들을 KF-21에 장착해서 이것을 우리 경제 수출 대체도 하고 전투력도 높일 수 있고 해외 고객들한테는 우리 미국산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한국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제한도 되고 좀 더 나아가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국산 무장 왜냐하면 이게 동병상련이잖아요. 우리도 국산 무기를 장착할 이제 항공기가 필요해서 KF-21을 만들었으니까 그 나라들한테 협조하면 아랍이나 유럽산 무기도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것이 바로 KF-21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 경쟁기들과의 전력을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F-21은 4.5세대 전투기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4.5세대 전투기다. 이렇게 말하면 너 말이 복잡하지 않냐 그래서 좋아 나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F-35급 성능의 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F-35보다 KF-21은 전투력이 부족하지만 필수적인 능력,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몇 가지 능력들은 갖추고 있고 또 F-35 이외의 4.5세대 전투기 프랑스의 라팔, 보잉의 F-15EX 이런 것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항정 장비 그러니까 A사 레이더, EOTS라고 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F-35가 성능이 더 좋지만 이 KF-21을 EOTS나 A사 레이더도 F-35보다는 떨어지지만 4.5세대 경쟁기 정도보다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텔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KF-21이 지금 현재 스텔스 전투기의 필수 조건인 내부 무장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스텔스기가 아니고 어렵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조종사들한테 야, 너 F-16 탈래? KF-21 탈래? KF-21은 스텔스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KF-21이 내부 무장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F-22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전투기 랩터랑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이게 모서리 정렬이라 해가지고 스텔스기의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합니다. 적의 레이더파가 나를 때리면 이게 나가 그 레이더파 되돌아오는 걸 에너지를 줄이기 때문에 KF-21은 뭐 공이나 물체로 비교하자면 F-35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공 뭐 이렇게 크기로 레이더에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KF-21은 조류 정도로 크기가 잡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RCS가 더 높은 경쟁자보다는 적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학살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성능은 비교적 더 좋으면서 가격과 유지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KF-22 EX 성능 개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A사 레이더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파가 신호를 보냈는데 되돌아왔어. 이게 주파수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이 전투기는 F-15다. 이 전투기는 아군 전투기다. 이렇게 구별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훨씬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신러닝 인공지능으로 되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애매하거나 물체가 있는지 아닌지 애매하거나 이런 애매한 표적들이 있어요. 이런 애매한 표적들은 주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AI 머신러닝 기능을 넣어서 이런 알고리즘 처리를 발전하면 안테나 크기는 똑같아도 더 작은 목표, 그 다음에 더 알기 어려운 목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적용 A사 레이더라든가 그리고 KF-21이 계속 지금 지적되어오는 단점 그러니까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고 스텔스 기능 확보해서 F-35급에 근접하는 스텔스 성능 이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저 수박 크기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 F-35에 완전 똑같지는 않더라도 다른 4.5세대 전투기에 비해선 일방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스텔스 성능 개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될 무기도 관심이 많은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천룡 미사일의 성능도 좀 궁금합니다. 천룡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론에서는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할과 크기는 비슷한데 좀 뜯어보면 이 장단점이 분명히 갈라지는 호불호가 서로 각자 다른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룡 미사일이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에 부르는 거는 이것이 사거리 500km의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투기가 적 표적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서 이제 적 영공 밖에서 전투기가 공격을 하면 미사일이 가서 때리는 게 중요한데 멀리서 쏘는 것도 어렵고 멀리서 쏠 때 정밀하게 유도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적의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첨단 순항 미사일 이것이 타우러스가 우리가 지금 운용 중인 것이 독일에서 만드는 수상 미사일이고 천룡은 이것을 수입 대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둘이 특성이 뭐가 다르냐 일단 타우러스 미사일이 우세한 점이 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메피스토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멋있어요. 그 탄두가 있는데 이 특수 탄두는 미사일이 표적에 닿으면 앞에 특수한 폭약 이것이 이제 전차에 사용하는 대전차 유탄과 유사한 규조로 그 폭약 에너지를 앞으로 발사해서 아주 깊은 곳까지 탄두가 들어간 다음에 폭발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표적 관통력이 가장 좋은 미사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천룡 같은 경우에는 단가 문제랑 이제 기술 문제로 이 앞에 들어가는 특수 폭약이 없고 관통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폭탄은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천룡에 들어간 탄두는 아주 뾰족하게 생겨서 땅을 깊게 파고들어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관통 능력은 타우러스가 우세합니다. 그럼 천룡은 그럼 타우러스의 하위 호환이고 안 좋은 거냐? 또 천룡이 우세한 점이 있습니다. 적한테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천룡 개발한 개발자분들한테 인터뷰나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타우러스 대비 스텔스 성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타우러스가 격추될 상황에서도 격추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적을 가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알려진 스텔스 미사일로 유명한 것은 미국의 JASSM이라고 있습니다. JASSM. 요가 동등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천룡 미사일이 단점인 속도가 느린 게 있어요. 이게 시속 마 9, 한 시속 1000km 정도 가기 때문에 사람 눈에도 보이고 발각되면 요격하기 쉽거든요.
대신에 레이더에 워낙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치 스텔스 전투기를 가진 것처럼 적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철룡이 이 부분에서 우세하고, 또 타우로스 미사일과 철룡 미사일이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타우로스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돼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제가 타우로스 미사일과 철룡 미사일 둘 다 순항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트기나 민항기 이야기를 했는데 제트 엔진을 이렇게 장착하고 사실 비행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 10년에 한 번씩 오버홀을 해야 됩니다. 오버홀이 뭐냐면 완전 분해해서 이 비행기 작동을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이제 수리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문서에서 타우로스 미사일 관련해서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미사일은 10년에 한 번씩 오버홀, 상정비를 거치기로 했는데 제작사에서 한국이 방위사업청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요. 야, 우리 부품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미사일 잘 만들어놨으니까 뭐 정기 수리 안 해도 돼. 특별히 고장난 거 없잖아.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수리하는 거를 15년에 한 번씩 수리하는 걸로 수리 주기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들어줘야죠. 왜냐면 타우로스 미사일을 생산자가 아니면 이 미사일을 수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10년에서 15년으로 이 상정지 주기가 달라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보증기간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 넘어서 고장이 났을 때 발사하고 나서 고장 나면 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유럽 무기나 미국 무기 이야기할 때 한국 무기 실제로는 별로 안 좋은데 뭐 가격이 싸니까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외국 매니아들이나 국내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무기는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서 잘 작동이 돼야 되고 이 신뢰성, 그 다음에 운용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타우로스 미사일이 현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철룡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95% 이상입니다. 탐색 장비, 탄두, 엔진, 비행기까지 다 이제 국산이기 때문에 모든 부품이 다 국산에서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품 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국내에서 더 관리가 하기 때문에 관리를 빡세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할 때 잘 작동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소식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해당 소식은 사실 이제 매니아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졌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제 개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ALBM이라고 합니다. 순항미사일은 말 그대로 비행기처럼 움직입니다. 비행기처럼 움직인다는 소리는 이제 궤도가 일정하고 이제 비행 궤도를 바꿀 수 있고,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발사하고 난 다음에 정점에 들어가면 자유낙하해서 표적에 명중합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이 가진 탄도미사일은 지상, 지대지 발사 버전, 그 다음에 SLBM이라 해서 잠수함 발사 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 한국형 이제 정조대항함에 거기도 탑재할 예정인데, 항공기에 이를 탑재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원하는 각도로 이 발사할 수 있고, 순항미사일보다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게 요격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미그 31 전투기에 킨자리라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현재 운용 중이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카타르를 폭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을 에어로라라고 하는 공대지 탄도미사일 사용해서 공습을 했습니다.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모델로 해서 한국의 그 우레 혹은 KT-SSM이라고 하는 전술 탄도미사일을 KF-21에 장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공격이 가능하다. 플러스 이게 탄도미사일이 수당미사일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요.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부품이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도 비행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유도 장비가 더 복잡해지는데, 빨리 가고 빨리 쏘고 그 로켓 엔진이 단순하니까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완성되면 철룡 미사일을 보완해가지고 섞어 쏘기를 해서 느린 거랑 빠른 거랑 같이 공격을 하거나 양쪽으로 더 공격 수단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사일, 하이코라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하이코는 일단 현재는 함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군함에 장착해서 배를 공격하는 미사일로 지금 개발 중인데, 얼마 전에 이 미사일의 시험 비행체가 마 6을 달성했다는 게 공개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도를 한 건데, 하이코어는 하이퍼소닉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터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기본 모델이에요. 여기에 탄두는 없는데 비행이 마 6으로 비행할 수 있는 로켓이나 미사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올라갔다 내려갔기 때문에 궤도가 일정하고, 순항미사일은 좌우로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속도가 느려요. 이 두 개를 섞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
추진 스크램제트라 해가지고 일반 제트 엔진과 다른 아주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특수한 제트 엔진을 이 하이코어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마 6의 속도로 비행을 하는데 탄도 비행을 하지 않고 순항 미사일처럼 비행합니다. 약 20km 고도해가지고 막 좌회전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모두 다 갖추지 못한 기능이고 이것이 굉장히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지금은 사실 거의 요격이 불가능한 건 맞고 미국은 아무래도 좀 우리보다 빨리 가니까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위한 새로운 방어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 뉴스에서 좀 보셨던 골든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이코어 같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막으려면 전 세계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모든 하늘을 감시하지 않으면 이게 탐지나 파악이 요격이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이 하이코어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순항미사일보다는 좀 비싸가지고 우리가 많은 수를 가지지는 못하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전략적인 무장을 가지게 되거나 이럴 때 KF-21 장착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